하면서 그리고 제가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러니까 2008년에 개원하고 나서 2009년에 봄에 서울 견학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 6월 달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기 시작했고 그 9월 달에 그해 9월 달에 제가 길림신학교에서 그 한국어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 왔는데 그 원장님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서치 주임을 겸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서치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네, 뇌출혈이라고 그랬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덩치가 이래요. 고혈압 와도 벌써 왔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뇌출혈이 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의식이 없고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얘기까지 듣고서 이제 뭐 정신없이 그냥 강의 끝내고 그냥 화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야 그 막차 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는 시간 한 5시간 걸리는데 뭐 묵주기도 그냥 계속 돌렸죠. 뭐 제가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묵주기도를 몇 단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밤 11시 40분에 화령시 인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화령시 인민병원은 시립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민병원이라는 것도 시립병원입니다. 그 사이에 다행히도 그 조카가 간호사로 있어서 화령시 병원에는 뇌출혈 그 수술을 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길에서 의사를 불러다가 마침 수술까지 끝냈더라고요. 그 수술이 뭔가 했더니 그 드릴 가지고 여기다 구멍 내 가지고 속에 고인 피를 빼내는 거더라고요. 끔찍한 수술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의식은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또 생긴 겁니다. 이 양로원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원장인데 원장을 바꿔야 되나? 건강한 사람은 또 바꾸면 되죠, 그죠? 제가 그 사람하고 계약 맺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만 돌아왔지 손가락 이 정도 이렇게 까딱하는 정도, 발가락 거의 못 움직이고 하여튼 뭐 손가락만 까딱하는 정도까지 오는데 의식만 돌아왔던 겁니다. 사람을 바꾸면 간단합니다. 원장 뭐 유고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바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양로사업, 사회복지사업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믿음을 전해주려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와서 같이 동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린다면은 이건 선교사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어떻게든 회복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병원에 입원한 지 수술하고 나서 20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하게 됐는데 그때 남편은 없었고 이제 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언니가 자기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 간병을 해야 되니까요. 간병도 해야 되고 회복도 시켜야 되고 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하여튼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당연히 모셔가겠다고 생각하고 언니가 자기가 데려가겠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가 모시겠다. 근데 그 집 제가 압니다. 평방입니다. 평방.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에 부엌까지 그냥 같이 있는 그런 통칸인데 그런 집에 이제 가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느꼈고, 그래서 양로원을 모시자. 양로원에 내가 방 한 칸 비우겠다. 할머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원장 독방으로다 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재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당연히 자기 핏줄이니까 자기가 거둘라 그랬겠죠. 근데 저 같은 남한테, 더더나 외국 사람한테 자기 동생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고 양로원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내서 그 방 침대 하나만 놓고, 원래 2개씩 놨는데 하나 놓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양로원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중풍 환자를 재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재활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재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풍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중풍에 관한 책, 재활에 관한 책들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다 읽어보고, 이런 고민을 했더니 미국에 있는 후원해 주시는 그 베아타 자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간호사입니다. 그 자매님이 또 미국 책을 사서 보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그래서 또 영어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그것도 또 보고, 이러면서 이제 중풍을 알게 됐고, 재활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중풍에서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이게 병이 아니고 이거는 뇌출혈의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후유증 이 자체가 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재활하는데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그 중풍 재활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맹인학교 안마 선생을 잠깐 했었는데요. 거기서 물론 안마를 가르치지는 않고 다른 걸 가르쳤지만, 거기에 있었던 덕분에 제가 중국 안마사 자격증 3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건 중국에서 인정하는 안마사야 그러면서 재활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손과 다리를 안마를 시작했죠. 아침에 더운 물로다 그 다리를 다 닦아내고, 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안마하고, 저녁 때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뭐 틈나는 대로 하여튼 재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앉지도 못했는데 앉게 됐고,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라 그랬더니 지팡이 또 안 짚겠다네요. 또 죽어도. 그래서 쩔룩거리면서, 양로원이니까 옆에 이제 손잡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잡고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걸어 나오기까지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안마를 했습니다. 안마와 그리고 재활 운동을 시켰는데, 그 시내 소문이 이제 막 퍼졌죠. 워낙 서치 주임이다 보니까 또 같은 서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되죠. 기적이라고. 완전히 의식도 없이 쓰러졌던 사람이 걷게 됐다고. 그런 소문들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틈만 나면 마당에 나서, 양로원 마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빨리도 걷고 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재활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재활을 시키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아마 제가 좀 더 전문가였더라면 더 정상에 가깝게 재활시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걷기까지 됐습니다. 부축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시장에
장 보러 나가는, 그동안은 제가 혼자 봤었는데 같이 나갔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뭐 2, 3일에 한 번씩은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잡아야지 넘어지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넘어지면 곤란하니까 손을 잡고 몇 년을 그렇게 시장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남편이냐고 부인이냐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쩔뚝거리더라도 시장을 갈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재활하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재활을 하면서 마침 그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의 수녀님들이 용종에 계셨는데 화령을 이제 지원하러 올라오시는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뭐 그분은 지금 중국에 안 계시니까 이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전 카리스마 수녀님이라고 아주 자그마한 수녀님인데 연세 많으시고 저희 양로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런 와중에 그 율리아 자매한테 교리를 해보겠냐고, 그 카톨릭 교리 배우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 그 전에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율리아 자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치 사업을 같이 하면서도. 다만 뭐 다른 사람들 없고 둘이서 식사하다 보면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카톨릭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때 이제 그냥 뭐 끝이지 않고 계속 제가 떠드는 거죠. 다른 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먼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몇 번 그 종교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교리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안마랑하고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던 것인지 그 수녀님하고도 친했습니다. 그 수녀님한테 교리를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교리를 하게 됐고 세례를 이제 받게 되죠. 그 교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문 꼭꼭 닫고 창문 닫고 말소리 안 새나가게 그러면서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시장도 나갈 수 있게 되고 혼자는 나가지 못합니다. 시장을 같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또 교리도 받게 됐고 이런 변화가 이제 그 율리아한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4일이 부활절인데 그때 율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율리아라는 이름도 자기가 정한 겁니다. 저를 후원해주는 그 자매님 중에 율리안나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가끔 하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율리안나라는 이름을 이제 자기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율리안나라는 이름을 아마 기억하고 율리안나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율리아냐 율리안나냐 그러는데 율리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율리아로다 세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당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은 종교를 갖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적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인은 퇴당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 뭐 퇴당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퇴당을 하려고 하니까 퇴당을 안 시켜줍니다. 원래 그 매달 내는 당비가 있습니다. 그 당비를 얼마 동안 안 내면은 당연하게 퇴당입니다. 당연히 퇴당인데 벌써 얼마나 안 했는 서치 뭐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계속 당비를 안 냈는데 퇴당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본인이 퇴당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퇴당 안 시켜줍니다. 당원을 줄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랬죠. 그러면 당비 내고 계속 당적을 유지해라.
공산당에서는 종교를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당적을 갖는 것이 꼭 안 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가지고 어쩌면 네가 당 내에서 네가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적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로원에 당지부까지 만들자고. 그런데 할머니가 당원들이 한 명이 있다가 나가시는 바람에 당원이 없어서 당지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자 가톨릭 신자 율리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엄마 율리아가 세례받게 된 것은 결국은 제가 돌아보면은 저를 보고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저도 행동을 조심하고 사업을 성심껏 하고 열심히 그랬죠. 그 자매님도 자기 사업을 열심히 했었고,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재활치료 중에 성심껏 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짧은 시간에 오는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세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가 같이 가주지 못하면 혼자 가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가끔 혼자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같이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신자가 있어서 그 신자가 근무할 때는 같이 이제 주일날도 제가 없을 때도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자주 성당에 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당 신부님, 그 중국 조선족 신부님이시죠. 그 신부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 신부님이 일부 찾아와서 성사도 주고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율리아 자매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엄마 율리아가 서치 주임할 때, 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령으로. 원래 연길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셋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만남부터 그 식사 주문하러 간 사이에 자리 하도 많아서 자리를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첫날부터. 그 아들도 덩치가 이렇습니다. 뭘 먹였는지 아주 잘 먹였는지 덩치가 아주 좋습니다. 첫날부터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이 아들은 중2 때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서 돌아서 시내로 들어가서 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 화령 시내에서 작은 깡패로 성장해 간 겁니다. 건달로. 학교 나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어울리는 게 그렇게 되겠죠. 노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화령 시내에선 그래도 좀 든든한 깡패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길로 진출합니다. 연길이 이제 거기서 큰 도시니까요. 그 주변에서는. 그리고 조선족들이 모이는 중심지였고, 그래서 연길에서도 화령 깡패가 좀 유명합니다. 좀 세다 그럽니다. 연길에는 여러 깡패 조직들이 있는데, 이 연길에 가서는 결국은 조폭이 됩니다. 조직폭력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국에 마약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마약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들어옵니다. 이 북한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두만강 너머로다 마약을 보내고 받아서 들어와서 이제 팔고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마약 밀수에 관여하니까 이건 아주 중국에서도 마약과 관련돼서는 중대범죄로 생각합니다. 심하면 사형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마약 문제가 아니라 폭력 문제로 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방에 가서 몇 년을 삽니다. 몇 년 사는 동안에도 그 엄마하고 뭐 가끔 연락해서 뭐 돈도 보내고 하는 걸 봤어요. 그 폭행에서 나온 다음에 연길에서 생활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그 화령의 양로원에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면서 너 한번 새 사람 돼보지 않을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제 옆방에 방 주고 살면서 같이 제가 이제 생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저하고 살면서 저녁 때는 자꾸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더니 경찰들이 와서 또 잡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그렇게도 폭력은 뭐 좀 괜찮은데 마약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마약으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마약 복용으로다. 그래서 마약 범죄자들을 모아놓는 그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소라 그러는데요. 그 독을 푸는 곳이다. 그래서 해독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됐죠. 그래서 좀 사람 되겠다고 그러더니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마침 한마디로 보석이죠. 보석. 돈을 내고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그 아들이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엄마가 좀 중풍 환자니까 봐줘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을 많이 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하고 같이 계속 살게 됐는데 그 해독소에 여전히 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검사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나는 외국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 담당자가 저 때문에 저를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호자처럼 그 아이와 함께 계속 그 마약 검사하는 데를 쫓아다녔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마약 해독소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양로원에 둘이 앉아가지고 잘 살아보자. 좀 인간이 좀 되자.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낮에는 직원으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8시까지만 자유시간. 저녁 8시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된다. 거기는 여기보다 저녁 활동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일찍들 다 자요. 그래서 8시만 해도 뭐 저녁 먹고 들어오면 딱 맞는 시간이죠. 그렇게 이제 생활 계획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저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성물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월 1일입니다. 어느 해인지 1월 1일 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1월 1일 날 나갔는데 8시에 안 들어오고 뭐 1월 1일이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뭐 마약도 하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쯤 들어온 걸 갖다가 마당에서 그냥 그 삽자로 빠따 쳤습니다. 걔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덤벼들었으면 저 꼼짝 못합니다. 덩치가 이렇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습니다. 조폭까지 했으니 뭐. 근데 제가 엎드려 빠따를 쳤어요. 10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빠따 친 것이 제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친구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활에 좀 안정이 좀 될까. 그러면서 저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리를 받아라. 너 신자가 되라. 어떠냐. 그랬더니 신자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걔는 당원도 아니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교리를 받고 베드로로 2011년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연길에도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있습니다. 그 중국 제속 프란치스코회죠. 그 제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고 서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특해서 한국에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보냈습니다. 막 유람 삼아 보내서 행사에 참여도 하고 사람들도 알고 한국의 종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눈으로 보고 오라는 의미에서 여행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2015년도부터 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북 선교사 학교인데 동북 선교사 학교 통해서 3년 동안 저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의 서울 카톨릭 교회 신학원으로 유학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마치고 지금은 중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로서 지금 어머니를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북 선교사 학교하고 미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